예,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회담 전망을 놓고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전선을 철거하는 등 지난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핵실험장 폐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전전략실장,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상회담 관련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있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날짜와 장소 조만간 발표될 것 같죠. 아마 5월 20일 전후가 날짜는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그 관측도에 따르면 또 장소는 판문점이 유력하게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평양 냉면으로 남북 정상이 굉장한 성과물을 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에 과연 햄버거 소위 말해서 햄버거 회담이 성사될지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판문점에서 냉면을 한 번 더 식사를 하면 정말 냉면이 세계적인 이제 이 음식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과연 이제 그게 될지 이제 의문이 좀 하나는 있고요. 단지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판문점에서 하긴 하는데 회담 장소는 아마 평화의 집이 아마 가장 유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걸 시설 보수를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5월 20일 정도까지면 시설 보수할 시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한데 대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판문점에서 만일 하게 되면 북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판문각이나 통일각 정도에 가서 차 한잔 하실 수는 있거든요. 뭐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이 햄버거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정식으로 이 거의 뭐 그때 당시에 독재자 수준에 있던 김정은을 초청을 해서 백악관에서 식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햄버거 먹으면서 충분히 우리 회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햄버거라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의 음식이 뭐 이렇게 그 냉면이 주 핵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분이 옛날에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햄버거라는 게 말이 뭐 등장은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뭐 얘기는 한번 해볼 수 있는데 햄버거를 가지고 점심을 먹겠어요, 저녁을 먹겠어요. 맞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뭐 사실 통역이 없이 자유롭게 정말 속내까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이 됐었죠. 특히 도보다리 대화는 두고두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 통역을 아마 이제 배석을 시켜야 되는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 영어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남북한 사이의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통역이 없이 참 짧은 시간에 밀도 있는 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뭐 양쪽 다 통역을 배석시킬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어렸을 때 그 유럽 국가들에서 유학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오히려 영어보다는 독일어나 뭐 이쪽 다른 제2외국어 쪽을 더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영어로 무슨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뭐 특수한 관계 이런 기본 합의서 규정처럼 서로 말이 통하기 때문에 통역이 없었지만 그 양쪽에 이제 양국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대체로 전부 다 이제 통역이 배석을 해서 기록을 하고 공식적인 의사 전달을 하는 게 관례로 돼 있고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통역을 배석시켜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통상 보면요, 만약 판문점에서 열릴 것을 가정한다 했을 때, 자 미국 측 그 경호 요원들이 미리 뭐 한 달이나 이렇게 미리 와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판문점에 누가 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북측 경호와 미국 측 경호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경호팀이 주관이 돼서 많은 일을 좀 행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호처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장소를 아직 발표 안 했기 때문에 경호처 요원들은 아직 안 왔을 거고요. 장소 발표와 동시에 아마
백악관 경호처 요원들이 아마 올 겁니다. 남북한 간에도 말이 통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호, 보도, 의전 문제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렇죠. 남북 간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경호하는 모습하고 북한의 경호하는 모습하고 확연히 다르게 우리는 누가 경호원인지 정말 대통령께서 경호를 받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경호를 하는데 반해서 북한은 아주 두드러지게 내놓고 경호를 하는 그런 게 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세계의 대통령이니까 그분이 오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런 시간 내에 경호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그 뭐라고 할 거예요. 경호의 방식도 다르지만 양식도 다르고 또 북한의 경호 요원들이 뭐 중국을 빼고는 다른 나라에서 해본 적도 없잖아요. 또 미국이라는 사람을 상대 본 적도 거의 없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경호처 요원들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경호처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아마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핵 가방을 소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도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의제가 비핵화 관련된 내용인데 이 핵 가방을 소지하고 만난다.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소지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예, 군인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보면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24시간 대통령하고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항상 그거 갖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했을 때도 중국이 금방 그냥 그걸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뭐 그것 가지고 시비 걸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의전의 일환으로 그냥 수용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사님 그 이제 중요한 게 둘 사이에 만났을 때 물론 비핵화도 의제지만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3명의 석방 문제. 방금 이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CNN에 따르면 이미 2달 전에 3명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논의가 됐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거든요. 자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만약에 판문점에서 열리려면 그 3명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맞는 이런 모습까지 연출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던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역대 이제 그 미국의 고위 정책 결정자 혹은 뭐 전직 고위 정책 결정자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과 같이 돌아오는 모습 아주 극적인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준 측면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이 한국계 미국인 3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향길에 오르는 모습들도 충분히 상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납북자 단체 얘기로는 이미 노동교화소에서 나와서 지금 어떤 평양 호텔 외곽에서 사상 교육도 받고요. 건강 체크도 좀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정말 그런 연기가 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를 날리면서 stay tuned 뭐 이렇게 했잖아요. 채널 고정. 본방 사수해라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 뭐 할 때 미리 이제 예고하는 그런 면으로 보면 곧 이제 석방될 가능성이 있죠. 저는 이제 마이클 폼페오 당시 CIA 국장이 김정은을 부활절 때 만나러 갔을 때 그때 혹시 선물로 이분들 석방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 이제 폼페오가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을 때 일종의 이제 그 선물로서 뭐 사람을 선물로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러지 않겠냐는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4월 초부터 지금 뭐 호텔에 계속 있었다고 하면 아무리 고생시켰더라도 때 빼는데 그걸 5월 말까지 뭐 거의 한 달 반 넘게 지금 계속해서 호텔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걸 얘기를 해보면 뭐 풍계리 그 핵실험장 거기에 이제 미국 전문가들 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책임자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려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번에 그 혹시 판문점에서 하게 되면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 그 위에 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제 판문각이나 통일각 보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손잡고 그 워낙 이벤트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기 중요한 것은 곧 석방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한국인 6명도 인질로 잡혀 있는데 그분들도 곧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악관에서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두 분께요. 이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 이제 합의문 중에 나왔던 얘기가 올해 안에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올해 안이라는 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은 이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한꺼번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일단 좀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그걸 하기까지로 굉장히 지난한 과제들이 좀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과제와 숙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남북 관계에서는. 일단은 종전선언이라는 게 정전협정 체결된 그런 것들을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꼭 이렇게 거쳐야 되는 과정처럼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정전체제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종전선언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 선언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해서 남북한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과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종전선언에 이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가는 중간 그 징검다리 역할로서 정전선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는 것에 대한 양쪽 간의 협의 혹은 뭐 합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시장님. 예, 지금 그러니까 올해에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까지 이게 수식을 하는 거 이것 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 문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과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요게에 올해가 종전을 선언하고까지만 수식해 주는 거냐, 올해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식해 주는 거냐 하는데 저는 이제 앞부분에다가 이거는 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 가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의 끝부분에서 체결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이내로 비핵화를 완료하면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올해라고 하는 것이 수식해 주는 것이 종전까지만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이 뭐 제대로 이제 또 이걸 사람들이 저는 이제 제대로 그 조명균 장관님하고 이제 얼라이먼트를 했지만 또 딴 분들은 다르게 또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비핵화의 끝부분에 있는 거고 그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몇 가지 이제 이 큰 바구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바구니 안에 종전선언도 있고 뭐 남북한의 신뢰구축도 있고 뭐 그다음에 군축도 있고 그다음에 평화협정도 있잖아요. 이걸 다 합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봐야죠. 그래요. 그 종전선언은 언제쯤 됩니까? 7.27 선언에 맞춰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당사자 문제는 이미 이번에도 정리가 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나브라바라고 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게 이제 우리 2007년도 14선언 때하고 좀 다른데요. 그때는 나라를 명시를 안 했어요. 3자 또는 4자. 그래서 3자가 이게 남북미냐, 그다음에 남북 중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은 빼고 북중 미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미묘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이제 그러니까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무슨 법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하고도 지금 뭐 외교 관계 다 수립돼 있는 거고 중국도 미국하고 외교 관계 수립돼 있는데 굳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이 종전선언에 중국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빽한 거죠. 사실상 좀 뒤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런저런 그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판문점 선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실험장 폐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CBS 방송이죠.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이번에는 확인을 좀 해줬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들의 전선을 철거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케이블을 깔았는데 이제 그 케이블을 다 빼낸다, 꺼내고 있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 5월 중에 이게 폐쇄를 하겠다 했고 전문가와 언론인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볼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있나요? 지금 작업을 이미 들어간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마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쪽이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얘기일 텐데 그것들을 한미의
그 언론인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까지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언론인이나 전문가들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예. 불러놓고 뭐 며칠씩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도 그게 정치적인 이벤트나 선언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조치, 폐쇄하고 그것들에 대한 검증을 받기 직전의 모습,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둘러보게 함으로써 그런 이벤트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텐데 예. 그 오늘 이제 나온 얘기들이 그 전선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은 아마 그런 것들로 가기 위한 준비 조치나 아니면 사전적인 조치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북미 회담을 앞두고 이런 조치를 한다. 다분히 그러니까 회담을 의식한 제스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예. 그렇죠. 뭐 4월 20일 날 사실상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 뭐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실험장 폐쇄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얘기한 것이 그쪽에 폐쇄할 때 한미 전문가하고 기자들하고 다 초청해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한 예, 거고 예. 그 일환으로 다시 오늘 이제 전선 제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북미 회담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을 예. 북한 스스로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증명해 보여내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공개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갱도를 입구로 아예 다 막고요. 아예 그러니까 폐쇄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사실은 이 검증과 폐쇄 과정을 좀 보여주겠다 했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요. 예. 사실상 뭐 동서남북 이렇게 4개의 경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동쪽 경도는 이제 1차 실험할 때 한 번 쏘고 폐쇄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북쪽 경도는 2차부터 6차까지 5번 실험하고 나서 거기 이제 문제가 있어서 뭐 또 지진도 생기고 해서 그건 이제 못 쓰게 되는 건데 예. 남쪽 경도 같은 거, 그다음 서쪽 경도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실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완벽한 태세를 갖추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한 말입니다. 와서 직접 보면 훨씬 더 크고 견고한 이 표현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훨씬 더 크고 견고한지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 예. 기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에서도 같이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유엔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사실상 그 경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마지막 그 폭발 장치 있는 그 부분까지 보여줄 것이고 차단막이 몇 개 있는가를 보여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폐쇄를 제일 안쪽 차단막을 폐쇄를 하든지 예. 입구 전체를 폭발로서 폐쇄를 하든지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폐쇄하는 그 모습까지 그렇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북미 있다고 정상회담 봅니다. 즈음에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 있기 전에 하는 것이 직전에 하는 효과로 봐서는 더 좋고 북한으로 봐서도 훨씬 더 신뢰성을 보여주는 건데 예.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봤으면 아까 전에 이제 실장님께서 당사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3자 종전선언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좀 급했을까요?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직접 방문한 게 11년 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방문 목적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중국이 좀 급했을 만한 이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쪽의 초청에 따라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북중 정상회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졌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북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일정이나 의제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표면적인 이유가 됐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반도 정세 전환에 있어서 예. 중국이 그동안 남북 관계가 워낙 급속하게 변하고 그에 맞춰서 북미 관계도 같이 계속 변해왔기 때문에 예. 중국이 약간 뭐 소외됐다 이런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앞으로 이제 한반도 정세가 전환돼 가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예. 자기 역할을 찾겠다. 그런 과정에서는 또 이제 북한의 협조가 아주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중국이 그렇게 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게 중국 예. 쪽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방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을 방문하고 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지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 통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의 지방 일정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좀 빨리 전화를 해서 두 정상이 이야기할 건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떤 이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참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배려를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당신 덕분에 일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게 뭐 상대편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든 아베든 푸틴이든 뭐 시진핑 주석이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당신 공으로 이렇게 이제 돌리는데 그게 배려인데요. 예.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몸집, 그거하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몸집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집이 원래 크고 여유 있는 사람이 훨씬 배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좀 배려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예. 사실상 이제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주로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의 교류보다는 당 대 당의 교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뭐 북한의 노동당이 주로 책임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고 지난번에도 뭐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가지고 중국의 친선예술단이 왔을 때도 그때 대연락부장이 왔지 않습니까? 예, 다 당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11년 만에 외교부장이 간 것은 그만큼 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급하냐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전쟁이 막 이제 난다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계속 얘기한 것은 빨리 남북 대화해라. 그리고 이런 모순이 생긴 것은 미국과 북한의 갈등 때문에 그렇다. 미국과 북한도 빨리 대화를 해라. 그래서 정말 이제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왠지 자기가 막 쏙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늦게. 예. 게다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종전선언 하는데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사자 그러면 이 가만히 있어봐. 나는 또는 속에 들어가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사실상 이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국가가 우리 대통령께서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 한 것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설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전화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좀 같이 참여해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갑시다. 이것이 대국의 지도자로서 멋있는 모습이지 그렇게 뒤끝을 조금 보여주는 것이 뒤끝이 있다고 보세요. 네. 예. 그래서 좀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예. 자,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장철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